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진주 씨가 번안에 불렀던 팝송 I Will Survive가 요즘 빌보드 음악 차트에서 역주행 중이라고 하네요. 약해지지 않고 살아남겠다 하는 내용의 신나는 음악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음악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음악인들이 노래로 사회적인 상처를 보듬어 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부른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인데요. 이명주 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 음원을 이달 말에 또 발표를 한다고 하지요. 사회 분위기가 어두운 가운데 최근 곳곳에서 서로 돕고 또 연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노래로 소통하고 돕는 이 음악인의 활동도 아름다운 연대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역시 음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3월 27일 금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런치 금요일에는 두 코너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 논평은 뉴스픽에서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가 전해드릴 거고요. 금요 초대석, 오늘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또 N번방 성착취 사건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또 KBS 콩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보고 들으시면서 계속 의견 실시간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끝나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다음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뉴스픽 코너를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날이 좀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최희철, 조혜숙, 송문방, 방산월님, 또 4884님, 진드기 방제님, 최기원님, 네, 박진호님, 8567번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를 해주셨고요. 유튜브로는 산속 전원생활님, 가오리님, 엄병주님, 수차채님, 오직 가연아님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사를 주셨어요. 봄비가 지금 부슬부슬하다고 봄비와 함께 코로나19도 좀 싹 씻어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저희가 이제 하나손해보험의 초등학생 대상의 그 구상권 청구를 했다가 이제 취하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보강해드릴 내용도 있고 어제 앞서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저희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청취자분들하고 상방향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관계 팩트 체크나 이런 거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댓글도 좀 많이 왔고요. 제가 그 보험사의 보상팀에 근무하는 지인하고 통화도 해봤고 이래서 오늘 한번 보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내용에서 사실 이 하나 손해보험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이제 법률적으로 갔을 때 정말 이렇게 부당한 거냐라는 좀 찬반이 좀 팽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 하나손해보험에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 9,163만 원을 지급했어야 됐는데 네.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에게 근데 네. 그 엄마는 연락이 두절되어 있죠. 베트남 엄마에게 갈 돈인 예. 5,057만 원은 주지 않았고 네. 그 아이의 몫인 4,105만 원을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견인이라는 게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가 됐을 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이 고모가 정식으로 후견인 선임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쨌든 고모와 합의를 하고 고모에게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쨌든 엄마 아빠 없고 시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그리고 제가 어제 구상금 얘기한 부분은 네. 정확하게 그 전달했던 부분인 게 뭐냐면 하나손해보험이 이제 그 피해자 쪽에 구상 치료비를 5,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구상금을 5대5 비율인 2,700만 원의 구상금을 이 아이에게 소송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면 그러면 엄마에게 가야 될 구상금 채권 5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은 엄마에게 청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5분의 2에 해당하는 돈만 청구하면 되는데 엄마가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더 구상금 많은 것을. 채권 전액을 청구한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보험업계의 주장에 의하면은 법적으로는 구상권을 뭐 청구하지 않으면은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미성년자 12살 엄마 아빠 없는 아이에게까지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사회적인 인정에서는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그렇죠. 비판도 강했던 사안입니다. 맞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해하셨던 거 조금 풀렸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지금 그 시기가 어떻게 될 거냐, 방법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두고 지금 갈등이 조금 빚어지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이 문제로 좀 언급을 하다가 권영진 시장이 지금 쓰러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지금 대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방역 현장에 나가 있는 많은 분들이 피로에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그렇겠죠. 상황이죠. 예. 그러나 또 의회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지급돼야 될 지원금이 너무 늦어진다,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약을 좀 해드리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코로나19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이제 시의회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1시간 30분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거의 마무리됐었고 예. 권영진 시장이 회의장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 한 시의원이 다가가서 긴급 생계자금을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의성 질의를 또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이제 좀 의견이 오갔었는데 권 시장이 이렇게 비틀거리다가 실신을 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청 직원이 권 시장을 업어서 일단 이동을 했고요. 119 구급대가 와서 경북대 병원으로 또 이송이 돼서 지금 병원 측에서는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전날에도 시의회에서 권 시장하고 의원들 간에 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시의원 측에서나 시의회 측에서 항의했던 부분은 아직 그 전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권 시장이 회의장을 떠났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영진 시장이 요즘 굉장히 뭐 야전 침대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의회와 대구시 집행부 사이에서는 이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놓고 좀 의견 충돌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급 시기를 조금 더 당겨야 된다라는 의기도 있고요. 예. 뭐 선물 카드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좀 오가는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구 지역에 지금 뭐 의료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뭐 권영진 시장이나 모두 다 이제 뭐 피로감이 누적된 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은 잠깐 두고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원책과 관련해서 또 속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한 34, 5일째 계속 야전 침대 생활을 하면서 사실 강행군을 했죠. 예. 그래서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거의 탈진한 상태인 것은 어떻게 보면 대구의 힘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만 이 긴급 생계 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구가 사실 가장 피해가 크고 고통이 심합니다. 거의 경제가 마비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의 고통이 어떤 지역보다도 심한데 이런 당장의 어떤 생존이 막막한 분들이 참 많은데 예. 이게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숨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공호흡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에서도 대구에 특별히 재난자금이 내려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권영진 시장이 좀 더 빨리 이런 행동을 액션을 했으면 좋을 텐데 긴급 생계자금을 총선 다음 날 지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늦다. 이 총선을 고려해서 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게 아니냐. 이거 대구 시민들의 삶의 생존권을 아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피가 말라가는 어떤 대구 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 좀 빨리 이거를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뭐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월 달부터 주겠다고. 예, 저희가 어제도 예. 알려드렸었죠. 그러니까 빠른 예.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데 좀 비교가 돼가지고 더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현금이 아니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이러면 이 선불카드를 또 만드는 비용도 있고 이걸 발급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을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뭐 권영진 시장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서 바이러스는 정파가 없다. 정치적 고려는 어느 당이든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 대구에 내려가 있는 의료진도 또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죠.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던가 장애인들이라던가 또는 당장 뭐 어떻게 금융기관 가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뭐 정말 소상공인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 정말 혼자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지금 생계 위기에 와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 긴급 예산 편성에 나선 것은 다른 지역도 다 상황이 급하지만 대구 경북이 정말 가장 급하죠. 심각했다고 예. 판단하기 때문이게 좀 대구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좀 어렵겠지만 좀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나온 지적 상황 중에 이 장애인들에게 뭐 생사를 줬다, 미역이 그대로 나갔다라는 예. 지적이 나왔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좀 몸이 그나마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화장실 가기도 버거운 중증 장애인 분들은 생사를 오면 밥을 혼자 지어 드실 수가 없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뭐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세히 챙기기 어려운 또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 취약계층일수록 더 급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의회에서 또 지적한 것은 집행부에서 겸허히 수용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다 속도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결국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인데 이제 총선 관련 소식 하나 또 짚어봐야죠. 성문희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총선 이제 20일 앞두고 자택을 찾아가 삼고 초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김종인 전 대표를 이제 선대위 통합당 총괄 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번에 공천 문제를 두고 개파, 외압, 사천이 없는 산무 공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지금 이 공천을 놓고 당내 후폭풍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황 대표가 종로 선거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판인데 선거 대책 총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이런 옹색한 처지에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것이 김종인 전 대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욕이냐 노익장이냐 김종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묻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고 문 대통령의 지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야당이 총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정권 심판이라는 불씨를 살려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것들을 아마 김종인 전 대표가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경제민주화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죠. 경제민주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질문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서 얘기할 수 없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비상경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러면 풀어가야 한다는 건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경제민주화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김종인 전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1987년 개헌 당시에 이 조항의 입안을 좀 주도를 했었고 그랬죠. 실제로 예전 대선에서 진보정당이라고 아닌 보수정당에서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마치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여야 모두. 사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은요.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우리나라가 대기업이란 말이 아닌 재벌이란 말, 재벌 비판론이 나왔던 이유는 정말 동네 빵집, 동네 슈퍼마켓까지 대기업이 한다는 비판이 나왔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제 민주화, 경제 살리기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일부분 우리가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국가가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네. 그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요. 경제민주화 119조 2항을 따서 예전에 어느 정당에서 119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19위원회가 헌법 119조 2항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119 소방차처럼 긴급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이번에 이제 영입을 하면서 화룡점정을 그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요즘 이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에서 나온 좀 용어 중에 호떡 공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공천을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서 예.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공천이 호떡도 아니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그렇죠. 이게 당내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 언론에서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김종인 전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을 넘어서 일단 공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미래와 통합을 좀 보여주지 못한 점이 여전히 좀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에는 부족한 점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짚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가 아마 29일쯤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29일쯤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예. 29일이면 총선이 17일 남은 시간입니다. 17일. 과연 그 시기에 완전히 선거의 판을 바꾸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무당층이 많다라는 여론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층을 과연 어떤 카드로 흡수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89일 전에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판을 다시 짜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이 시간이라던가 이제까지 미래통합당이 보여준 어떤 모습을 완전히 뒤집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그나마 적절한 등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제민주화 아까 얘기하셨는데 왜 경제통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대기업이 과도하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걸 막자는 토지 공개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토지 공개념 개념을 처음 위반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정치인이 별로는 없습니다만 그 가인 김병로 평전이라는 걸 읽어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종인 전 대표 보고 사람들이 철새란 얘기를 해요. 네. 사실 2012년도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도왔고 2016년도에는 또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당에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오면 우리는 이긴다. 왜 전쟁을 할 때 승전만 하는 장수가 오면 왠지 당의 사기가 올라가는 이런 측면은 있는데 과연 지금 18일 남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철새도 아마 소신이 있는 철새도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가라고 했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부분을 좀 와닿는 것이 가인 김병로 이분이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일제 그 점령기에 독립투사들을 무료로 변론하시고 가족들까지 돌봐주셨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할아버지를 보고 큰 전통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총선 얘기까지는 해봤고 저희 어제가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이 열린 날이었죠. 이 사이버 추모관 방문 열기가 높았다고 하던데
지금 뭐 국방부 쪽에서는 차기 한국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또 명명하고자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어제 26일에 천안함 그 제10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네. 천안함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에서 그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그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의 용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5년 만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제 같이 갔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이버 추모관의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어제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 사이버 추모관 들어가 보니까 3만 명 이상이 들어오셔서 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18년에 미국이 그 북한에서 6.25 때 전사한 미군 유해를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 송환 과정을 보면 정말 국가 정상급의 예우를 하면서 그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 다음에 어떤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군인에 대한 예우 이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와 국민은 군인의 명예를 책임지고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안함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잊지 않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조금 울컥했습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존 장병 가운데 일부만 지금 아마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만약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좀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된다. 하고요. 네. 예전에 이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놓고 사실 뭐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또 국가보훈처에서 해명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든 안 하든 남아있는 장병들이라도 정말 더 예우를 다해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조 현장에서 당시에 군의관으로 참여했던 분이 한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지금은 의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예. 천안함이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든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의 노력을 좀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응원을 해주고 그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국민들이 한번 헤아려 봤으면 합니다. 그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석을 하든 메시지를 내든 당연한 어떤 그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이런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어떤 가치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또 하나 튼튼한 안보와 국방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 46명의 용사들 중에 그 이후에 고 한주호 중위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딱 제 나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천안함 침몰 당시에 구조요원으로 들어가서 사실 높은 파도와 낮은 수온에도 구조 작업을 쉬지 않고 하시다가 잠수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런 군인들 저는 뭐 애국자가 많겠습니다만 군대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이 참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아버지였을 이런 용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를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죠. 이제 행안부가 N번방,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N번방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이 나왔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본인이 신원이 혹시 유출된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차원에서 만약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행정안전부 산하의 주민등록 변경위원회에서 이것을 긴급 처리 안건으로 분류해서 3주 이내에 좀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뭐 6개월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아마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더불어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도 이후에 공문이 나가서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사건 과정에서 왜 사회복무 요원이 가담이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개인정보 네. 유출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지적도 나오고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생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사전에 물론 이런 개인정보 유출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다르게 중요한 게 그 이제 미성년 아이들이나 이제 여성들에게 용돈 줄게, 비싼 알바 소개할게, 몸 사진 보내봐 이렇게 할 때 절대로 응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네. 아이들에게 이런 사전 예방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죠.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